트럼프 2.0 시대의 문이 막 열린 지금 올 것이 왔구나. 지난 1기 때보다 더 강력해진 정책을 가지고 거의 지금 분위기만 보면은 이미 무역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대공황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미국산 위스키 다 없애. 캐나다에서 나는 술만 마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불확실성. 네, 예. 불확실성. 네, 각 분야의 전문가 한올만판 고수에게 듣는 속 시원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비더머니 호스트이자 진행을 맡은 신재웅입니다. 기존에 소비더머니에서 다뤘던 주제부터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이렇게 스터디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폭넓게 또 깊게 다뤄볼 테니까요. 소비더머니 클래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비더머니 클래스 첫 회 함께 해주실 게스트 솔직 담백 명쾌한 평론으로 사이다 평론가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승원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소비더머니의 고향이 1사F인데요. 맞아요. 1사F에서 월드 클로즈업이라고 프로그램 진행하시잖아요. 네, 정말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요. 2년 반 정도 하니까. 네. 전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네. 유튜브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조언. 너무 어렵더라고요. 굴하지 말라. 그리고 좀 뻔뻔해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굴하지 말자. 예.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자, 소비더머니 클래스 대망의 첫 회. 주제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 리더 오브 슈퍼파워.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지내고 있는 인물이죠. 저희 소비더머니에서도 조현용 선배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가장 성공한 관종이라고 표현을 네. 했었어요. 가장 성공한 관종이라는 이런 네.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00% 동의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딱 키워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돈이고 예. 하나는 스포트라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업자고 돈 밝히고 이런 것들은 뭐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모든 걸 접근하는 건 이미 아실 테고 예.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센터에 본인이 있어야 되고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추종하고 바라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그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가장 성공한 관종이라는 표현은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지금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봐요.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예. 네. 트럼프 2.0 시대의 문이 막 열린 지금 네. 그가 어떤 계획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올 것이 왔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2013년부터 한 10년 동안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예. 브리핑을 했었어요. 아침에 제가 브리핑한 내용과 예. 그날 당일날 저녁에 다른 방송국 가서 브리핑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계속 네. 바뀌고. 그러니까 아침에 트위터로 정책 하나 던졌다가 예, 예. 저녁 때 철회하고 도대체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불확실성. 그래서, 네, 예. 불확실성. 그래서 2020년 어쨌든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제 낙선을 하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제 저분 이제 완전히 가시나 보다. 그동안 내가 너무 4년 동안 속을 끌었는데 예. 이제 진짜 가시나 보다 했는데 다시 오신 다시 거예요. 오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도 받아가지고 어. 왜냐면 저 개인적인 사과문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트럼프는 그냥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네. 예. 사람들이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가치 평가 이전에 우리가 뭐 구멍가게라도 하나 하려고 한다면 예. 오늘 뭐가 어떻게 되고 내일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가계부를 짜야 되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가 가장 어려운 거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말이 한 일주일이나 뭐 한 달 갈지 1년 갈지 아무도 모른다. 예. 예.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더 긴장하는 거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자들 인터뷰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예. 본인이 대통령 될 거라고 본인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멜라니아도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어쨌든 백악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안 간다고. 그거 답답하다고. 예. 그래서 굉장히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얘기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을 집권하고 나니까 그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걸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4년 지나고 나서 후회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딱 1월 20일 취임하고 한 달 동안 소위 말하는 행정명령이라는 거 하잖아요. 예. 예. 첫날 계획들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예. 2017년 첫 번째 트럼프 1기를 보면은 한 12건 정도 했어요. 예. 한 달 동안. 예. 바이든이 많이 했다고 해도 한 32건 이 정도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한 달도 아닙니다. 8일 사이에
38건의 행정명령을 다 사인을 한 거예요. 취임식 날 아마 화면 보셨겠지만 옆에 이렇게 서류 파일 엄청 쌓여있잖아요. 예. 그거 이렇게 사인하고 막 볼펜 던지고 막 이런 예. 거 있었잖아요. 어디 뭐 국제기구 탈퇴하고 막 그랬다고. 예. 그래서 진짜 그 국내 문제부터 국외 문제까지 엄청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는데 그게 고작 한 일주일 사이에서 38개 행정명령을 사인했고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정말 정광석화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얘기는 이전에는 약간 미숙해서 뭐 준비가 안 돼서 못했던 것을 지난 4년 동안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 이번에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이겠죠. 준비가 돼 네, 있다.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사실은 한 일주일간 보면서도 약간 좀 현기증 난다. 예. 네, 이런 생각을 현기증 했습니다. 네. 답답했을 것 같아요. 바이든 집권 당시에 뭐 트럼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서로 답답했겠죠. 예, 예. 네. The Court Justice, The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Who shut is your,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근데 제가 어쨌든 이제 좀 두 가지로 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국내적인 이슈들도 엄청나게 쌓여 있고 예. 대외적인 이슈들도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뭐 한 달도 안 지났죠. 지금 녹화 예. 기준으로는. 그런데도 이제 재무부나 어떤 주요 부처에 가가지고 거기에 어떤 보안, 접근권을 달라고 예. 이제 머스크가 중심에 있는 정부 예. 효율부에서 나가서 억지로 그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예. 이제 재무부나 이런 데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방 법원에 가서 이 행정명령을 좀 멈춰달라. 지금 이제 벌써 분쟁이 붙었는데 예. 지금 연방 법원에 파일로 쌓인 것만 해도 한 40건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르고 머스크가 실행에 옮기고 각 부처에서는 반항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법원에서 40건이 쌓였다는 건 이건 예. 엄청난 거죠. 특히 이제 불법 이민자 아이들한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말지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를 예. 아니, 트랜스젠더인데 원래 남자였잖아. 그러니까 남성들이 있는 감옥으로 옮겨야 돼. 이런 행정명령도 있었고요. 그리고 16 의회 폭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수사한 사람들을 수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방법원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어서 대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그린란드 내가 예. 살 거야. 예. 파나마 공짜로 운영할 거야. 예. 가자지구 내가 소유하고 예. 개발하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옆에 있는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이주시킬 거야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너무 변화의 폭이 큰 것 같아요. 예. 좀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예, 이게 예.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 예.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4년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매일매일 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핵심은 동맹의 개념이 없어요. 동맹이 뭐야? 우리 뜯어먹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동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일단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 예.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자, 미국의 이익이 되는 자. 네, 그들이 그냥 나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나라가 전제주의 국가이든 뭐 독재 국가이든 민주주의 국가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예. 사실상 동맹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좀 예. 드릴 수 있고 당장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잠깐 유예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었죠. 예. 콜롬비아가 있었죠. 예. 콜롬비아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토는 기본적으로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예. 나토를 제외하고 한 12개국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스라엘 들어가고 예. 일본 들어가고 하는데 그 명단에 콜롬비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깝다는 동맹한테 콜롬비아한테 그 불법 이민자들 비행기 착륙 안 시켜줬다고 25% 관세 때릴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에 50% 관세 때릴 거야. 예. 비자 업무 중단해. 그리고 통관 업무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9시간 만에 콜롬비아 대통령이 손들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처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실질적으로 동맹국에 이렇게까지 한 걸 보면 기존의 어떤 우방국 질서나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새로 세팅하겠다 뭐 약간 네,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동맹 우방의 개념과 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1기 때보다 더 강력해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예. 상당히 밀어붙일 거라 생각해서 예, 뭐 좀 불안하죠. 예. 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관세 얘기한 거 그게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예. 정치. 예.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뭐 백인 노동자들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관세라는 거였고 이 관세를 통해서 표를 받았던 게 사실이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가더라도 정치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관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관세라는 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니라 예. 미국 국내에 있는 미국 사람들, 그 예.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수입업자들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비용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합니다. 예. 오늘 1불로 사던 빵을 예. 내일 갔더니 뭐 1.2불 달래. 음. 이러면 일단 소비자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다 나와서 같은 얘기를 하죠. 뭐 아시겠지만 관세 붙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예. 그러면 금리 문제는 전 세계에 또 영향을 미치고 뭐 강달러는 계속되고 뭐 이런 그래프와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공약대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지금 그래서 아직은 뭐 일반 그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은 좀 호의적이다라는 그 여론이 그러니까 50% 이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정치를 선택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도 좋을 건 별로 없다. 그게 수치로 나왔는데 트럼프 일기 때 당시에 철강 25% 관세를 붙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일자리가 늘어나긴 했어요. 8,700개 정도가 늘었어요. 일단 좋은 일이죠, 미국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 안에서 철강을 수입해 와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거 수입업자들은 훨씬 더 많은 그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결국은 GDP가 0.2%인가 뭐 떨어졌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초기에는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 같고 일부 업체들이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이 관세가 지속되는 걸 쭉 관찰하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손해더라라는 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관세 정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어느 정도 유지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지속할지는 네. 일단 정치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은 뭐 철강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앞으로 자동차나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하면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취임 당일 트럼프가 야 기존에 있던 무역 협정 다 재검토해. 그리고 우리한테 돈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 다 조사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대미 흑자 내는 그 나라들은 8번째인가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2022년 기준 444억 달러 우리가 흑자를 봤어요. 예. 트럼프 눈에서는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한국 같은 나라들, 뭐 중국도 싫고 한국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일단 왜냐면 수치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곳곳에 우리가 한미 무역협정, 양자 무역협정이 있는 상태고 지금 관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다라는 게 그 협정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도 본인도 한미 FTA 개정하자 그래서 한 번 더 했고 지금 와서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4년 뒤에 와서 보니까 얘네들 여전히 흑자를 보고 있네.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재검토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아마 전방위적으로 한미 뭐 FTA 재협상하자는 얘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대미 무역 흑자국 1위부터 10위까지 봤는데 우리나라가 8위니까 예. 일단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일 마음에 안 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 먼저 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곧 유럽 연합도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유럽 연합에서는 또 우리도 그러면 같은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의 지금 분위기만 보면은 이미 무역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상호 관세는 그 쉽게 말하면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해줄게요. 당신이 우리 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 10% 부과하고 있어. 그럼 우리도 10%. 보복 관세가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고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1930년 예. 바로 전에 뭐가 있었죠? 대공황이 있었죠. 대공황. 네, 예.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고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있었어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 예. 대공황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정말 주식도 막 휴지 조각되고 난리가 났는데 진짜 우리부터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이 이 관세법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똑같습니다. 러스트벨트의 이 백인 노동자들을 겨냥해서 관세도 올리고 뭐 하겠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때 똑같았어요. 그때는 지금 러스트벨트 제조업이 아니었고 그때는 농민이었겠죠. 농민들이 우리 지금 뭐 이거 때문에 다 굶어 죽는다.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가 된 유권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농민을 이제 보호한다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일이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관세를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 그때부터 가시화된 거예요. 서로 막 보복하고 그래서 너 10% 올려 그래 그거 받고 나 20% 이렇게 올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계 경제가 불황일 수밖에 없죠. 대공황이어서 이미 불황이었는데 무역 전쟁 하다 보니까 더 불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2년 11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루즈벨트가 승리하고 그 법은 이제 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을 폐지해서 이제 정상화됐네? 아, 좋아. 이게 아니라 어떤 법이나 정책은 사람들 감정을 건드려요. 예. 지금 캐나다, 멕시코 관세 올린다고 하니까 당장 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여행도 가지 마. 미국 나쁜 놈들. 미국산 위스키 다 없애. 그래서 우리 캐나다에서 나는 술만 마셔. 그래서 막 여행도 국민들- 자국으로 예. 가자 뭐 이렇게. 그렇죠. 하고. 우리 왜 일본하고 중국 안 좋을 때 저쪽 물건 사지도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멕시코 기분 좋겠습니까? 예. 콜롬비아 기분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듯이 그 당시도 똑같이 벌어졌어요. 이 그 스마트 홀리 관세법을 하니까 무역도 안 좋아져, 경제도 안 좋아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피폐해져. 그런데 옆에 나라 보니까 뭔가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그래서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네. 서로 국수주의, 서로 배타적인 뭐 어떤 반감 같은 게 쌓이다 보니까 전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경제적으로 서로 좀 통합돼 있고 사이가 좋고 항상 대화 채널이 널려 있고 하면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뭐 대화로 넘어가고 한번 봐주자 이렇게 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일단 질러. 전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인류 그 역사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39년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참혹하게 정말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경제 뭐 다 붕괴되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싸우다가 정말 이렇게까지 죽는구나. 세계대전을 몇 번이나 겪는 거니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관세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우리 가트 체제라고 예전에 교과서에서 예, 보셨을 예. 거예요. 95년에 WTO, 우리가 아는 WTO로 이제 확대 발전시킨 거죠. 우리 제발 싸우지 말자. 서로 관세 좀 붙이지 말고 잘 먹고 같이 좀 잘 살자.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게 가트였고 또 하나가 IMF. 예. 이렇게 두 축으로 해서 세계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축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편한 진실은 좀 이렇게 잊고 싶어 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과연 뭐 2차 세계대전 그렇게 참혹한 일이 또 인류에 발생할 것인가 뭐 우리는 믿고 싶진 않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읽고 있는 뭐 Foreign Affairs나 Foreign Policy 이런 데 보면은 학자들이 지금 상황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우려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저도 지금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뭐 전쟁까지는 예. 설마지만 돈 문제는 사람들 간의 감정으로까지 연결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방위비분담금 얘기 계속했었잖아요. 머니머신이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기분이가 나쁘잖아요. 그렇죠. 너무 와 나쁘죠. 이게 예. 뭐야 우리 무슨 호구로 하는 거야? 영화 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거죠. 호의가 계속되니까 걸린 줄 안다. 걸린 줄 알아요. 네. 트럼프가 근데 북한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김정은 얘기할 때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또 기분이가 안 좋죠. 예. 예.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